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종 논의가 경영계 측 의원들의 불참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협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노동계와 경영계에 제시한 격차가 3,260원으로 커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SNS에 올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각하람의 예의를 갖추면서도 정작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과 유엔 사령부를 연결하는 판문점 직통 전화가 5년 만에 연결됐습니다. 북측은 어제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유해 송환 회담 불참을 알리고 15일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가 군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무사 간부를 검찰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기무사는 4년 전 이미 이 사건에 대해 내부 감찰을 벌였지만 징계 없이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나도 보도합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당선 첫 일성으로 협치를 내세웠습니다. 부의장에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바른미래당 이주승용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내가 안전지사의 성폭행 의혹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남편 측에 유리한 증언을 내놨습니다. 고소인인 김지은 씨 변호인단은 안전지사 측 증언만 보도돼 2차 피해가 심각하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양대 노총은 각각 청와대와 고용부 앞에 집결했습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한 시간당 1,790원 밑으로는 물러설 수 없다면서 말이죠. 노동계는 청와대에 서운하다고 하고 청와대는 노동계에 서운하다고 합니다. 김영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피켓을 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79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회원들입니다. 노동자 민중 다주기는 임금개혁 저지하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면담과 장관과의 노정협의가 열렸지만 또 그러나였습니다. 최저임금 계약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투쟁을 또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열리는 고용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공익위원들과 한국노총 측 위원들만의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불참과 함께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면서 정부와 노동계 사이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자영업자들은 협상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10% 이상 오른다면 생존을 위협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문을 닫고 싶어도 그마저도 계약 때문에 못한다면서요. 서영수 기자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유재건 씨는 하루 14시간을 일합니다. 정작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월 100만 원 정도. 매출 800만 원에서 월세와 가맹비, 인건비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말만 가맹점주일 뿐 하루 1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보다 버는 돈이 적습니다. 적자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죠. 당장 문을 닫을래도 가맹 계약 중에는 이마저 불가능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윤철 씨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월 수익이 200만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미 직원 2명을 줄였지만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게를 더 줄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내년에 8,300원대로 시급이 올라가게 되면 매장 규모를 좀 더 축소하고 감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고용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제 최저임금이 늘어나면은 고용 상황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받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격 공개했죠. 정상끼리 주고받은 친서를 어느 한쪽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개한 건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김인경 기자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입니다. 한글본과 영문본,
각각 한 장씩인 친서는 4문장짜리 분량으로 7월 6일에 서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라는 깍듯한 존칭으로 시작되는 친서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공동 성명이 뜻깊은 여정의 시작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또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두 정상의 확고한 의지와 독특한 방식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두 나라 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 주리라 확신한다며 추가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글을 맺었습니다. 4문장 가운데 대통령 각하라는 극존칭은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를 공개하면서 대단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친서는 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이렇게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공개한 건 빈손 방북론으로 연일 욕을 먹고 있는 폼페이오 장관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친서에 정작 비핵화 얘기는 없었죠. 되려 미국 언론들의 더 큰 욕을 먹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는 이번이 2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달 1일 첫 번째 친서를 받아든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인사가 담긴 멋진 편지라면서도 친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이번 2번째 친서를 전격 공개한 건 빈손 방북 비판에 휩싸인 폼페이오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핵화 회의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North Korea has become a true expert on the TRIPS. He gets along very well and he's doing a great job over there. Yes. 하지만 친서 내용을 놓고 미국 언론들은 냉정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서한을 아첨하는 서한으로 평가절하했고 CNN 방송도 정작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At this stage, it seems that the two leaders are heaping praise on each other, but in reality, sort of the rubber on the road, there is very, very littl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자도 북미 정상이 개인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비핵화 본질에 대한 확신을 주진 않는다고 논평했습니다. MBN 뉴스 김호미입니다. 애초 어제로 예정됐던 미군 유해 송환 회담은 북측이 미국을 바람맞히면서 무산됐죠. 북한은 자신들을 기다리던 미국 협상단이 철수한 뒤에야 뒤늦게 15일 회담을 제의했고 미국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전형적인 북한식 협상술, 상대 길들이기인 거죠. 신동규 기자입니다. 미국 측 유해 송환 협상팀을 바람맞췄던 북한이 뒤늦게 협의의 격을 높이자며 오는 15일 장성급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판문점에서 북측을 기다리던 미국 협상팀이 이미 철수한 뒤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는 말로 회담 수용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협상 회의론을 의식해서인지 북한 측 펑크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장성급이 참석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실제로 미군 장성이 참석한다면 북미 간 장성급 회담이 이뤄지는 건 9년 만입니다. 유해 송환뿐 아니라 NLL 등 정전체제와 관련된 군사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엔 사령부는 정전협정의 실질적인 당사자입니다. 유엔 사령부의 고위 장성급과의 회담을 통해서 북한은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한편 북한이 미국을 바람맞힌 건 전형적인 북한식 길들이기 전술로 협상을 북한이 주도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북한이 뒤늦게라도 미국 측에 불참 사유를 전한 건 5년 만에 복원된 북한군과 유엔 군사령부 간의 직통 전화를 통해서였습니다. 사실상의 북미 간 군 직통 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재 기자입니다. 유해 송환 협상장에 일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북한. 대신 유엔사 직통 전화로 당장 협상하기엔 준비가 부족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요. 그거는 북미 간에 확인해 드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직통 전화는 판문점 남측 유엔사 일직 장교 사무실과 북측 통일각에 각각 놓여 있는데
지난 2013년 북한이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일방적으로 끊겼다가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특히 유엔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하고 있어 북한과 유엔사 간 직통 전화는 사실상 북미 군 직통 전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북미 간의 신뢰, 또 그리고 이 대화의 추진 동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직통전화 복원으로 대화 불씨를 이어간 북한이 앞으로 6.12 공동성명 이행에도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어제 북미 협상에 대해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북미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는 질문에 국제사회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최중락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곳이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계와 재계 등 싱가포르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10여 분간 한국과 아세안 평화를 위한 상생의 파트너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북한을 정상국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높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약속을 지킨다면 자신의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더 구체화하면 한국과 미국은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국제사회 앞에서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북한과 아세안 간의 경제협력이 모두의 경제발전에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제재 해제를 제안하면서 북한과의 상생을 통한 아시아 평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5박 6일간의 인도와 싱가포르 국빈 방문에서 신남방 정책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동반자임을 확인한 문 대통령은 오늘 밤 귀국합니다. 싱가포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이미 넉 달 전에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이 문건을 검토했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차관이 다 이 문서를 봤는데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황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위수령 계엄 검토 문건을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한 건 지난 3월 16일.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송 장관은 그 뒤 서주석 국방부 차관에게도 해당 문건을 건넸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MBN 취재진에 서 차관과 송 장관의 일부 정책 보좌관까지 문건을 열람했고 토의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차관의 검토에도 7월까지 국방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차관과 정책 보좌관이 문건을 봤는데도 이번 달 초 이철희 의원에 의해 문건이 공개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방수뇌부의 인식이 아니랬거나 혹은 애초에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큰 문제가 없는 문서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서주석 차관은 취재에 직접 응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고 국방부는 수사단이 구성된 상황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기무사 문건을 보고도 무대응한 경위를 파악할 것으로 알려진 특별수사단의 조사 대상에도 서주석 차관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조사할 특별수사단이 발족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까 하는 겁니다. 전 현직 장관,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심지어 전 국무총리까지 말이죠. 김근희 기자입니다.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 국방부 영내에 사무실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육군 출신을 배제하라는 청와대 지침에 따라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팀과 계엄령 문건팀으로 나누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수단 구성이 완료되면서 향후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우선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당시 보고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거론됩니다. 계엄령 문건이 탄핵 촛불 집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보고됐는지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모두 현직 군인사가 아닌 만큼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공조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식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특수단은 다음 달 10일까지 활동하고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이번에는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기무사 얘기 또 하게 됐습니다. 간부들이 군 정보를 유출시키고 골프와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된 겁니다. 뇌물을 준 업체는 800억 원에 육박하는 사업권을 따냈고요. 기무사 끝이 없죠. 김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무사 간부 한모준이와 신모 상사가 빼돌린 정보는 군부대 통신망 구축 사업 등 모두 5가지입니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약 5년간 건당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업의 제안 요청서를 미리 건네는가 하면 평가 배점표까지 특정 업체에 유출했습니다. 문제의 이 업체는 4차례에 걸쳐 800억 원에 육박하는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정보를 넘긴 대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고 현금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 대부분을 확인한 군검찰은 한준희를 구속했고 신상사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수백 차례에 걸쳐 한모준이의 부인 통장으로 입금된 3억여 원에 대해서도 뇌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검찰과 함께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 역시 뇌물과 향응 접대 등의 혐의로 해당 시스템 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무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수년간 군 내부 정보도 줄줄 새면서 기무사의 기강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기무사가 이무 4년 전 같은 혐의로 해당 간부에 대한 감찰을 벌였는데 이때는 무혐의라며 아무런 징계도 없이 조사가 끝났었던 겁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한모준이 등 3명에 대해 제보를 받은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한준희 등 3명이 통신망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제보가 기무사로 접수된 겁니다. 2012년과 2013년 내부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기무사는 6개월 동안이나 감찰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듬해 징계 없이 조사를 끝냈습니다. 기무사 관계자는 당사자가 일관되게 부인했고 자체 감찰은 강제로 수사할 권한이 없어서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덮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짧지 않은 기간 조사하고 혐의를 찾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의심이 생겼다면 사건을 관련 부서로 넘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무사 같은 경우는 정보기관인데 이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헌병에다가 수사 의뢰하지 않고 군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기무사가 정작 내부 정보로 장사하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20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신임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당선됐죠. 국회 부의장에는 자유한국당의 이주영, 바른미래당의 주승용 의원이 선출되면서 40일 넘게 이어져온 입법부 공백 상태도 해소됐습니다. 전정희 기자입니다.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 46일 만에 열린 본회의. 국회법에 따라 최다선인 8선의 서청원 의원이 사회를 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출신 6선의 문희상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로 새 국회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입법부 수장에 오른 문 의장은 첫 일성으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후반기 국회 2년은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최우선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협치를 통해서 민생이 꼽히는 국회 계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 개혁 민생 입법의 책임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 먼저라며 야당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의도 포청천이란 별명을 가진 문 의장은 참여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내 범친록의 인사로 분류되지만 여야 여러 인사와 두루 친밀해 국회 협치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 국회 부의장에는 자유한국당의 이주영, 바른미래당의 주승영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국회의장단 선출로 입법부 공백 사태를 해소한 국회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다시 열고 국회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한국당의 계파 전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친박계를 호가호위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계파 전쟁을 선언했고 친박계 재선 의원들은 그를 향해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막강한 집안 싸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보는 이도 지겨운데 말이죠. 서정표 기자입니다. 하루 전 의총에서 보인 한국당의 아수라장은 원내 대책회의에서도 재현됐습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작심한 듯 자신에게 물러나라고 주장한 의원들을 향해 호가호위한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공격했습니다. 과거 호가호위한 세력들이 자유한국당의 쇄신과 변화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러면서 한국당에는 친박과 비박만 존재할 뿐이라며 없는 잔류파를 만들어서 애써 친박의 흔적을 지우지 말라고 친박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발끈했습니다. 김진태 의원 등 재선 7명은 성명을 내고 아나무인격의 독선과 오만이 전입 가경이라며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연일 퇴진을 요구하는 김진태 의원은 물러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친박은 다 교도소 가 있거나 탈당해 있습니다. 바로 김성태 대표가 물러나는 게 쇄신과 변화의 첫걸음이다. 해묵은 개파 논쟁이 끝을 향해 치달으며 당 혁신은커녕 내홍만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집안 싸움으로 시끄러운 자유한국당.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당 혁신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놓고도 안상수 준비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립성을 지켜야 할 위원장인데 말이죠. 이동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이 최근 당내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병준은 안 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달라며 박찬종은 어떠냐라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박찬종 비대위원장 후보를 옹호하고 나선 것으로 초재선 의원들에게 인기가 높은 김병준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당내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준비위원장이 중립 위치에 있어야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선 안 된다고 볼멘 소리가 나온 겁니다. 또 다른 의원은 안상수 위원장이야말로 개파 정치를 하고 있다며 박찬종 후보를 내세워 당권 장악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안상수 위원장과 박찬종 후보는 경기고 서울대 동문으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상수 위원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관련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공개 재판에서 아내 민주원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민 씨는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좋아한다고 느껴서 평소 불쾌했었고 1년 전 새벽 4시에 침실에 몰래 들어온 적이 있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고개를 숙인 채 옷 매무새를 고치며 법원으로 향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곧장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부인 이제 나오시는데 신경 어떻습니까?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재판에는 안전지사의 아내 민주원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논란 이후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 씨는 김지은 씨가 남편을 일방적으로 좋아해 남편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충남 보령의 상화원에 부부가 업무차 숙박했을 때 새벽 4시쯤 김 씨가 침실에 들어와 발치에 서 있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전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 청년팀에서 일했던 성모 씨도 증인으로 나와 김 씨가 안전지사에 대해 팬심이나 존경심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측근에 이어 부인까지 안전지사에 대한 유리한 증언들이 나오면서 재판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측근들과 부인의 증언이 공개되자 김지은 씨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증언 탓에 김 씨에 대한 악의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심각한 2차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여성 시위자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안희정을 규탄한다! 규탄하라! 안희정을 사과하라! 사과하라! 안희정을 감옥으로! 김지은 씨를 지원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안전지사의 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앞서 재판에서 두 사람이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 등이 나오자 김 씨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 씨 측은 안전지사 측의 증언이 공개되면서 2차 피해가 심각하다며 김 씨에 대한 악의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증인 신문에서 피해자의 평소 업무 태도까지 다뤄지는 건 잘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전지사의 아내 민주원 씨가 진술한 상화원 사건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에 들어간 건 아니다. 술이 취한 관계자가 안희정 씨를 개별적으로 만나려는 걸 알고 이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복도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현재 김 씨는 불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재판을 방청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권영보입니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던 후배의 말투가 버릇이 없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서동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잠시 뒤 티격태격하던 다른 남성 한 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 손에 흉기를 든 채 나타납니다. 나는 안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해서 10분 정도 몰랐어. 나는 왜 싸우는 줄 몰랐어요. 나들이 보이게 싸웠다 하더라고. 어제 오후 8시쯤 50대 김모 씨가 버릇없다는 이유로 50대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김 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이곳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동네 후배 A 씨에게 휘둘렀습니다. 김 씨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후배가 버릇이 없어서 화가 났다며 범행 사실은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옆구리를 찔린 A 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중환자실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김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어제 승용차를 몰고 골목을 질주해 8명의 사상자를 낸 70대는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행들과 막걸리 6병을 나눠 마신 뒤 차를 몬 건데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마트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가 있습니다. 주변엔 마트 물건과 깨진 유리창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70대 김모 씨가 승용차를 몰고 골목길을 질주해 행인 2명을 치고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김 씨는 사고가 난 뒤에도 250m를 더 질주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꽝 소리 나자마자 바로 봤는데 공통력으로 달리더라고요. 저봤자 100km 이상이에요. 이 사고로 퇴근하던 40대 여성과 50대 남성 등 2명이 숨졌고 마트 직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의족을 하고 있었고 인근 식당에서 일행 7명과 막걸리 6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급발진이었다. 동승자를 비행기에 태워야 했다. 김해공항에서 광란에 질주를 벌이다 택시기사를 중태에 빠뜨린 운전자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마저도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급발진 사고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는 산소호흡기로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딸을 둔 가장입니다. 쇼크 받으실까 싶어가지고 지금 어머님한테도 말씀을 못 드린 상태고요. 멘붕 상태인 거나 마찬가지죠. 사고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피해자의 형은 급발진 차량에 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관계 부리고 달리다가 그래 사고를 냈는데 급발진을 했다고 경찰이 그런 말을 하니까 나는 무조건 그냥 그래 믿었죠. 동승자가 비행기를 타러 가는 길이었다고 말한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반송의 기미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고시텔 옆방에 살던 이웃 주민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돈이 많아 보여서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훔친 돈은 2만 3천 원이 다였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급하게 어딘가로 달려가고 곧이어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그젯밤 의정부의 한 고시텔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이 고시텔 2층에 살던 40대 김모 씨는 바로 옆방에 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 씨는 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몰래 침입했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돈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채웠었거든요. 영양을 수놓고 있으니까 돈이 있어서 그랬을 거다. 하지만 피해자가 갖고 있던 돈은 고작 2만 3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범행 후 김 씨는 고시텔 관리인에게 범행 사실을 직접 알렸고 관리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차라리 우리를 잡아가라. 전국 7만 개의 편의점 점주가 가입한 편의점 가맹점 협회가 정부를 향해 외친 말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최저임금이 내년에 또 오르면 인건비 부담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를 지킬 수 없으니 범법자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다른 영세 소상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예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며 불복종 투쟁에 나설 뜻도 밝혔습니다. 정치인도 노조원도 아닌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향해 투쟁을 벌이는 이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겠죠. 영세 자영업이나 편의점은 인건비 비중이 비교적 높아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야간수당, 고용보험, 거기다가 퇴직금까지 부담하고 나면 사장이 가져가는 돈은 최저임금은커녕 아르바이트생보다도 더 적은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견디다 못해 직원을 줄이고 아예 폐업을 고민하는 업주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음식, 숙박, 소매, 자영업종의 폐업률은 창업률을 훨씬 더 앞질렀습니다. 편의점 폐점 수도 월 200개를 넘었죠. 서민들의 임금을 올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증가해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고용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현장에서 먹히지 않거나 부작용이 많다면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정책이 먹혀들지 않는 건지 보다 정교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한 거죠. 긍정적 효과 90%,
이런 이상적인 구호를 고집하기보다는 나타난 현상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더라도 해보니 안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정책을 지키기 위해 우기는 건 결국 국민에게도 자신들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로 끝이 났었다는 과거 정부의 경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에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이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청년들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말이죠.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무더위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전국이 가마솥같이 끓으며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겁니다. 밤도 예외가 아니고요. 우종환 기자입니다. 서울역 앞 산책로의 조격시설에 시민들이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잊게 해주는 시원함에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많이 더워요. 제가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참 좋으네요. 여러 가지로. 물기를 흩날려주는 대형 선풍기 앞에서는 어른도 학생들도 저마다 몸을 맡겨봅니다. 시원한 물 한 개를 만들어주는 쿨링포그도 시민들에게 인기입니다. 산책로 곳곳에 이런 물 분사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물 한 개를 만들어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줍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이 가마솥처럼 끓으면서 이틀째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는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높은 36도까지 올라갔고 다른 지역도 대부분 3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번 주말도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폭염이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내 키우던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어머니. 처음엔 가스불로 불이 났다. 그 다음엔 담뱃불로 불이 났다. 하지만 그 이불은 담뱃불로는 불이 붙지 않는 재질이었다죠. 이렇게 죄를 뉘우치긴커녕 계속 부인하니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갑자기 일어난 화마가 잠자던 3남매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3남매 화재 사건. 당시 경찰은 어머니 20대의 정모 씨가 술에 취해 실수로 담뱃불을 이불에 떨어뜨렸던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신정한 말씀만 얘기해 주세요. 검찰의 정밀감식 결과 담뱃불로는 이불에 불이 붙지 않았고 진술마저 오락가락하면서 혐의가 방화치사로 바뀌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불이 난 급박한 상황에서 119가 아닌 남편 등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고 라이터를 가지고 직접 불을 붙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적용한 방화치사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 씨가 방화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할 것으로 보여 향후 재판 과정에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한 대학 강사가 강의 시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예비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로 수업을 진행했다가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4년 만에 내려진 대법원 선고에선 결국 무죄로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날 때 지금은 정권이 바뀐 뒤였죠. 이 때문에 무죄가 된 건 아니길 빕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지방대 강사인 유모 씨는 지난 18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본인의 강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신문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해당 신문 칼럼에는 유신 공주답게 독선적이다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오만을 닮았다는 비판이 담겼습니다. 또 일본 장교 출신으로 헌정 파괴를 자행한 아버지의 딸이란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예비 후보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이라 판단해 유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유 씨의 강의 계획서에 없는 내용이고 학생들의 강의 평가에 불만을 나타내는 내용이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배포한 신문기사 일부에 비판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낙선을 도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이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는 만큼 학문적 연구와 교수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4년 만에 내려진 선고에서 적법한 교수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폭염이 신체 활동은 물론 두뇌 활동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에어컨이 설치된 기숙사와 없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2일간 매일 인지능력 시험을 봤는데 그 결과 에어컨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학생의 점수가 13%나 낮았습니다. 반응 속도도 역시 13%나 떨어졌고요. 건강한 사람들에겐 폭염이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인식이 일반적인데 건강한 성인들도 더위 속에서는 위험하고 인지 능력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더운 걸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닌 거죠. 우리나라 여성 2명 중 1명은 나도 강력범죄에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신용품을 찾는 여성이 많은데 요즘은 액세서리처럼 꾸민, 겉으론 별로 표시가 나지 않는 호신용품이 많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여성만 노렸던 서울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에서 길거리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신당동 데이트 폭력까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은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고 통계청 조사 결과 국내 20대 여성 절반 이상이 일상적인 신체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평소 갖고 다니기 쉬운 호신용품을 찾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에 다니다 보면은 취객들도 좀 많고 혼자 걷다 보면은 위험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좀 많거든요. 순간적으로 2만 볼트의 전기 충격을 주는 휴대폰 케이스는 모양은 물론 무게도 일반 케이스와 별 차이가 없어 인기입니다. 열쇠고리처럼 보이는 이 호신용품은 일명 원숭이 주먹이라 불리며 상당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위급한 순간 상대방에게 충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한 1000개 이상은 나간 것 같습니다. 구매자분들 한 70-80%가 다 여자분들이고요. 립스틱처럼 생긴 호신용품은 뚜껑을 열면 90데시벨의 경보음이 울리고 통신사와 연계해 곧바로 경찰과 지인에게 위치 정보가 전달됩니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여성들이 늘면서 손안의 호신용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줘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응급기구죠. 어르신들께 더 필요하다는 건 기본 상식일 텐데 이게 웬일일까요?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된 경로당은 100곳 중 한 곳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경로당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본 적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라든지 없어요. 다른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가 있는데 예약하는데 이거는 급한데 어떻게 그래요?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경로당 65,800여 곳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된 곳은 925곳으로 1.4%에 불과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8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심실세동과 심실빈맥으로 심정지가 발생된 환자는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어르신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급성 심정지 환자 중 노인 비율이 10명 중 5명에 이르지만 경로당에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결국 돈 문제입니다. 현행 지정상에는 경로당은 포함되지 않아요.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 권고가 되는 기간을 다 설치해주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응급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여름 대표 축제, 보령 머드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첫날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은 진흙투성이가 됐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머드 왕자. 미니 축구장에서 진흙바닥에 미끄러지기 일수. 몸싸움에서 내동댕이 쳐져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25m 길이의 머드풀 슬라이드는 무더위는 물론 일상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립니다. 대부분 처음 만난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진흙탕 속에서 둥글다 보면 모두 친구가 됩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고 생각보다 사람들도 많고 여기가 뜨거운 것 같아요. 바다에도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제트스키가 물살을 가르고 튜브를 탄 사람들은 시원한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백사장에 음악이 울려 퍼지자 몸을 흔들고 서로 물총사례를 주고받으며 축제를 만끽합니다. 지난해 보령 머드 축제를 찾은 관광객은 525만여 명, 외국인은 62만 명이나 찾았습니다. 이제는 중국이나 스페인, 뉴질랜드로 축제 노하우를 전수할 만큼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바다도 있어서 정말 재미있어요. 그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흙으로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보령 머드 축제는 오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MBN 뉴스 김영준입니다. 경남 지역의 한 공군 부대에 근무하는 모 중령이 부하 여군을 상대로 가슴 위에 달린 명찰을 툭툭 치며 성희롱 발언을 해 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군은 사건을 접수한 뒤에 해당 중령을 보직 해임하고 부하 여군과 격리 조치한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쉴 틈 없이 달려왔던 프로야구가 전반기를 마치고 올스타전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2위를 기록하며 26년 만에 전반기 최고 성적을 거둔 한화의 변신부터 김현수, 박병호 등 돌아온 메이저리거들의 활약도 두드러졌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9회 승부를 뒤집어버리는 화끈한 타선 집중력부터 물샐 틈 없는 개투진에 야수들의 명품 호수비까지 올 시즌 프로야구 전반기 흥행을 주도한 건 180도 달라진 한화였습니다. 송광민, 이성열 등 베테랑들의 활약에 박상원, 정은원 등 신인들의 조화가 두드러진 한화. 여기에 덕장 한용덕 감독의 지도 아래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김현수, 박병호 등 돌아온 메이저리거들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년간의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친정팀의 잠실 라이벌 LG로 이적한 김현수. 타격 기계라는 별명에 걸맞게 리그 안타 1위, 타율 3위를 기록하며 LG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넥센 박병호도 시즌 초반 부상을 딛고 몰아치기를 가동하며 홈런 레이스에 가세했습니다. 여기에 괴물신인 강백호,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준 박용태까지 신구의 조화가 리그의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뜨거웠던 올 시즌 프로야구는 내일 올스타전을 갖고 짧은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이번 주말 폭염은 더 심해집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이 점차 확대 강화되는 가운데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비 소식 없이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며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고요. 휴일에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기온이 더 오르면서 대구는 37도를 기록하며 올 들어 가장 뜨거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고온과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름철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을 나타내겠고요. 일반인을 기준으로도 더위 체감 지수가 대부분 위험 단계를 넘어서겠습니다. 식중독 지수도 대부분 지역 경고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해안에서는 아침에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여수와 대구, 부산과 울산 등 곳곳이 밤사이 최저기온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주말인 내일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큰 비 예보 없이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주문 후 아이처럼 보채거나 칭얼대면 쫓겨난다. 한 라면집의 주문 시 주의사항입니다. 또 한 커피숍에는 반말로 주문하면 반말로 응대하겠다는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유니폼 뒷면에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문구도 적어놨다고 하는데요. 손님은 왕이라는 기존 인식으로 보면 무례하게 짝이 없는 표현들이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새 이들에게 혹시 갑질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한 번쯤 돌아보게도 됩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